자,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 이야기 그 세 번째 3권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이제 20세기 전반기는 지나갔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둘씩 이제 해방과 독립을 맞이하면서 이제 건국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는 요즘 이제 오늘이 온다라고 우리나라 재헌의회 이야기를 다룬 책을 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출판 기념회도 다녀왔는데 그 시기가 이 시기랑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이 독립되고 그 건국되는 과정을 비교해 보는 게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간단히 소감 좀 들어볼게요. 동원 씨 먼저 들어오셨으니까 동원 씨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우리 3권 얼마나 읽으셨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3권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그림이라서 쉽게 읽어질 줄 알았는데 역사적에 대해서 제가 좀 이게 식견이 나는 게 많이 없어가지고 조금 오래 걸리긴 했고요. 베트남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뭐였지? 그 미국 대사관 습격이라든지 뭐 학살 사건, 뭐 직결 처형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그 군대를 이제 빼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치적 용어로 잘 포장할지 엑시트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좀 부끄러우니까 뭐 베트남 전쟁을 베트남어 하자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재밌었고 뭐 말레이시아 그렇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어떻게 인원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훈 씨. 박정훈 씨도 얼만큼 읽으셨는지 하고 읽으시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 재밌었던 부분 얘기해 주세요. 박정훈 씨? 네, 네네. 네네. 저 다 읽었고요. 저는 만화로 돼 있어서 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냥 그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그런 뭐, 그래서 뭐, 그 스님 분신 사건이라든지 음. 그런 것도 이제 되게 뭔가 장면 장면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음.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싱가포르입니다. 그 인도네시아 역사에 음. 이 사람 친일파인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일본을 통해서 독립을 꾀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국기의 유래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재밌게 느꼈고요. 음. 참, 그, 제가 참,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좀 유럽 중에서도 결이 좀 다르다고 그래 식민관이 좀 다른 건지 음. 뭔가 항상 느낄 때마다 느끼는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다른 좀 침탈하는 네덜란드 막 이렇게 침탈하고 수탈하고 그랬지만 음. 무언가 그 나라의 민족성을 인정해주고 그로 인해서 뭔가 서양 문물을 전파해줘서 그 나라가 발전되게끔 할 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일본도 그렇고 일본에는 그 난학이라는 걸 연구를 했잖아요. 난학이 네덜란드 학인데 음. 그런 걸 느끼면서 아 네덜란드 통해서 참 역사적인 그런 발전을 깬 그런 뭐 지정학도 그렇고 여러 음. 가지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드린 순간 이재영 우리 위원님 들어오셨는데 좀 이따 소개하는 걸로 하고 우리 최시영 국장님도 음소거 키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죠. 이번 챕터 읽으신 소감. 예, 안녕하세요. 이번이 삼강이죠. 네, 3권. 예. 네. 아, 제가 사실은 이걸 빌려 읽었고, 또 한 번에 다 한꺼번에, 보셨다면서. 네. 예, 그래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네, 대충. 조금, 예, 인상적인 부분은, 그, 호치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히 써 있었고요. 음. 제가 예전에 그 창당하고서 좀 힘들 때 사람들이 호치민 자서전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힘이 날 거다. 음. 그래서 호치민 아니 뭐 자서전을 독립운동합니까? 거기다 왜 비깁니까? 맨땅에서 해야 되니까 좀 그런 영감을 받아라 해서 읽었는데 그때 읽었을 땐 사실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역사 자체를 모르고 이 음. 언어도 약간 이름이나 이런 것도 낯설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 호치민 그분을 다시 읽으니까, 아, 그때 읽었던 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 맥락적인 부분이 많이 이해가 됐고, 음, 그리고 저는 조금 호치민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유연했구나. 그러니까 미국하고도 손을 기꺼이 잡았고, 뭐 자기가 음, 공산주의자지만, 그리고 조금 우파적인 사람도 나라의 독립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런 손을 잡는 그런 것들이나, 그리고 초질간, 결국 본인은 청렴하게 살았잖아요. 음, 그런 자기생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독립이라는 이런 수건을 이룰 수 있었구나. 이런 맥락적인 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윤봉기 기자님이 이 책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 당에도 음. 다른 분들하고 이제 같이 읽으려고 하고요. 저희 아마 6월에 신일용 작가님 직접 모실 것 같아요. 오, 요청 드렸는데 되게 흔쾌히 어,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뭐 그렇겠네요. 예, 연세가 어떻게 아는, 있으셔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어요? 페북으로 좀 찾아봤더니 있으시더라고요. 어, 근데 실물이 진짜 이 캐릭터랑 되게 똑같이 생기신 것 같아요. 되게 잘 그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랬겠지. 예, 연배가 있으셔가지고 온라인 어, 강의는 자기는 재미가 못, 없고 못하고, 오프로 꼭 봐야 된다 하셔가지고 어. 문오프로 이렇게 해서 뵙기로 했어요. 약간 그 나중에 일정 잡히면 연락을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가볼게요. 예, 아, 제가 당내 행사인가? 당내로만 하는 건가? 아니요. 그 기자님 오시면 충분히 음,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음,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용 의원님 들어오셨는데요. 이재용 의원님도 우리 박정원 씨도 불러주시고, 이재용 의원님도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남동 저기 지방자치 예, 대위원 이재영입니다. 어, 항상 궁금했었는데 토요 네네. 산행이 매주 있어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음, 오늘 시간이 좀 나서 잠시 들어왔어요. 좀 배워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용 의원님은 저랑 같이 한남동 주민자치위원 활동하시는 분인데, 그 저랑 같은 분과죠. 교육문화분과. 그 작년에 한남동 남산 작은음악회를 같이 잘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읽으신 건 아니죠? 그냥 시간 내서 잠깐 들어오신 거죠? 네, 궁금해서 뭐 어떻게 진행이 되나 하고 궁금해서 어, 돌아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책을 읽진 않으셨기 때문에 소감은 따로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조현은 분과장님 들어오셨는데 오늘 이동 중이셔서 그냥 뭐 듣기만 한다 그러셨는데 얼굴이 나와가지고 혹시 가능하시면 잠깐 말씀 가능하신가요? 소개라도?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제가 지금 이동 중인데 죄송하고요. 아, 저는 책은 이번에는 다 읽었어요. 되도록이면 다 음, 읽으려고 노력을 해서 다 읽었고, 네, 재밌게 읽었고, 또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어, 약간 일본 식민지 시대 잠깐 나오고, 그 이후에 근대사 이야기가 나와서, 음, 나라별로 어떻게 역사가 진행이 됐나? 그런 거 좀 비교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어, 제일 저기요 약간 흥미로웠던 거는 호치민이 음, 호치민이 일본 패망한 이후에 나라를 17일 만에 세웠더라고요. 음, 그 9월 2일 날인가? 세워가지고 뭐 민주공화국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점이 얼마나 그 사람이 약간 계획적이고 그런 그렇게 좀 치밀했던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싱가포르 리콴유 수상도 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세계사에서 그런 인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너무 작은 나라긴 하지만 자기 손 안에 컨트롤 하에 나라를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권력 이양도 또 뭐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했던데 월급 사장한테 넘기고 또 몇십 년 후, 뭐 15년인가 몇십 년 후에 자기 또 아들한테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권력은 잡고 있는데 또 겉으로 봤을 때는 별로 많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해서 네, 그 점도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또 느낀 거는 다양성,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고 굉장히 나라도 크고 섬으로 돼서 컨트롤하기도 힘든데 그거를 하나의 나라로 꾸려가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요새 약간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은 약간 그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컨트롤해 나가는지를 조금 음, 배울 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네.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동남아시아의 이른바 육지 부분, 동남아시아가 크게 보면 두 덩어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육지 부분, 미얀마, 태국, 베트남으로 되어 있는 육지 부분이 있고, 밑에 이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가는 바다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바다에 있는 섬 부분. 크게 보면 이제 두 덩어리로 동남아시아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육지 부분에 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이제 바다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베트남, 캄보디아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호치민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참 알면 알수록 되게 신기한 사람이죠. 신기하고 그 위대한 뭐 그야말로 20세기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이 책에서는 호치민 얘기보다 저는 호치민의 상대편에 있었던 이른바 남베트남을 지배했던 사람들의 스토리. 이게 되게 인상적이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호치민은 이제 사실은 젊은 시절에 유학을 가서 뭐 처음엔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파리 그 강화회의 그 1차 대전 끝나고 우리나라에서 뭐 김규식 박사 보내고 그랬던 그 파리 강화회의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젊은 베트남 대표로 참여해서 연설을 한번 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디 뭐 들어가려고 했다가 쫓겨났죠. 근데 그게 기사화되면서 호치민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좀 알려지게 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련으로 넘어가게 돼요. 중국과 소련으로 넘어가게 돼요. 중국과 소련으로 넘어가서 이른바 공산주의자로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인 이렇게 그 스펙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젊은 시절과 작년까지는 거의 중국과 소련에서 뭐 모택동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공산주의 거물들과 교류하면서 베트남을 대표하는 공산주의자로 활동을 했던 거고 그러다가 프랑스가 쫓겨나면서 이제 프랑스가 슬슬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도 끝나고 거의 제국주의가 또 쇠퇴하는 시기가 됐을 때, 이제 그 베트남을 공산화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국제공산주의 사회의 미션을 받고 베트남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북베트남 쪽을 장악하면서 공산주의 정권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근데도 굉장히 유연하게 예를 들면 베트남 독립선언을 하면서 베트남 독립선언의 문구를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따왔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유명한 미국 독립선언문의 문구인데 그걸 베트남 독립선언에 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한테 잘 보여야 안정적으로 독립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 호치민과 맞섰던 남베트남 쪽의 리더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게 처음에 나오는 바오다이라는 황제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응엔 왕조의 마지막 황제 아닙니까? 되게 이제 마지막 황제 하면 우리나라의 고종 혹은 뭐 청나라의 푸이 뭐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데 이 바오다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뭐 보신 기억하신 분 있겠지만 일단 굉장히 이렇게 바오다이 롤렉스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이렇게 그 한량이지 한량. 왜냐면 어쨌든 전직 황제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서포트를 해줬겠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 이렇게 그 거리낌 없이 편하게 평생을 편하게 사신 분이고 그러면서도 독립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이렇게 마치 꼭두각시 황제인 것처럼 고종이나 우리 순종 같은 경우에 일본의 꼭두각시 황제였잖아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바오다이는 그런 게 아니라 꼭두각시 황제처럼 보였지만 마지막 순간에 절묘하게 자기가 딱 퇴위 선언을 하고 민주공화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딱 열어주죠. 이게 고종하고 다른 점이에요. 고종은 마지막까지 광무개혁이니 뭐니 해가지고 대한제국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회고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동적인 개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어떻게든 더 왕실의 권력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입헌군주제를 거부하고 사실 박영효나 뭐 독립협회 그룹에서 주장해서 입헌군주제를 거부하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하다가 결국 이제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그냥 몽땅 뺏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왕실 입장에서는 아니, 500년 왕실의 마지막 왕인데 당연히 왕실을 지키는 쪽으로 행동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바오다이는 아마 젊어서부터 외국 생활을 하고 해외물을 먹어서 그런지 어차피 베트남 왕조 끝났다. 못 지킨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쿨하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세계의 조류가 다 입헌군주국으로 넘어가고 있고 민주주의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왕실은 베트남 왕조는 내 대에서 끝나는 거고 그냥 나는 쿨하게 멋있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제 황제도 퇴위하고 그리고 이제 민중공화국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게 그게 이제 고종이나 순종과 바오다이의 어떤 차이였던 것 같고 그래서 바오다이는 그 나중에도 다시 이렇게 롤백 해가지고 계속 뭔가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바오다이 자체로는 남베트남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 프랑스가 DMBF 전투를 통해서 밀려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들어오잖아요. 미국은 사실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어떤 2차 세계대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오만한 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들어가면 저기 동남아의 뭐 미개한 인종쯤은 순식간에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미국 정치인들의 일관된 어떤 공통된 공감대였던 거예요. 사실 베트남전 참전은 케네디가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진보적인 정치인이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케네디가 이걸 이제 그 백악관의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그 로버트 헬버스템. 그 책에 보면 그 똑똑한 케네디, 그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그리고 뭐 머리에 컴퓨터를 달았다고 하는 로버트 맥나마라 이런 케네디 정부의 어떤 최고의 엘리트들이 왜 베트남전이라는 수랑 속으로 미국을 밀어 넣는가 그걸 분석한 책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미국은 이 도미노 이론 때문에 사실 호치민이라는 사람 자체가 소련이나 중국에서 파견된 사람인 게 맞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공산화돼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소련 공산화됐고 중국 공산화됐고 중국 바로 밑에 있는 베트남 공산화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뭐 끝장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도미노를 막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베트남에 개입을 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또 냉전의 기본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조지 캐난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때 이미 반대를 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베트남을 이렇게 보면 베트남이나 호치민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사람은 그냥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민족주의자로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나 소련과도 갈등을 빚을 것이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막을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현자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고 야심만만하고 젊은 어떤 엘리트들이었던 케네디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베트남전에 개입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 한 10년에 가까운 엄청난 수렁과 수많은 인명 피해와 그리고 반전운동과 뭐 이런 걸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종의 꼭두각시 정권이죠. 꼭두각시 정권으로 세웠던 사람이 그 남베트남 응엔 왕조의 되게 귀족 대신 중에 하나였던 젊은 시절부터 뭐 장관을 했다고 하죠. 응 오딘디엔. 저는 옛날에 이걸 고딘디엠이라고 그렇게 어렸을 때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N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G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읽었던 것 같고 여기 현지어로는 응오딘디엔. 응오딘디엔이라는 사람을 이제 괴뢰 정부의 남베트남의 수반으로 앉히게 되는데 이 사람이 되게 재밌더만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고지식한 전통적 보수주의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가 혹은 이제 군벌이라든가 조폭 집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서 하나하나 쓸어버리면서 나름대로 베트남을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 이후의 지도자들과 비교해 보면 그나마 청렴하고 그나마 어떤 베트남을 개혁해 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너무 잘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오다이 황제하고도 갈등을 빚을 정도로 장관 시절에 굉장히 이제 전통적 베트남 사회 엘리트였고 베트남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개혁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아마 독실한 또 신자였기 때문에 불교를 굉장히 탄압했다는 거죠. 기독교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를 엄청나게 탄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정권의 그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부분도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응오딘 DM 자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보수적인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샤이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민중들과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던 거죠. 워낙 엘리트다 보니까. 그리고 응오딘 DM을 뒷받쳤던 응오딘 뉴라고 하는 동생
그 친동생이 일종의 국정원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어떤 그 음모와 어떤 이렇게 그 고모스스의 달인이었는데 그 응오딘유의 부인이 뭐 이른바 드래곤 레이디라고 하는 그 뭐 최순실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로 치면 지금 김건희 같은 사람이죠. 너무 나대길 좋아하고 뭐 아주 권력을 아주 그 누리는 그리고 그걸 이제 과시하는 성격의 그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응오딘디엔 정권이 워낙 불교 탄압을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불교 승려들이 분신 자살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아주 멀쩡한 승려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갑자기 기름을 부어가지고 몸에 불을 확 붙여서 그 사진 지금도 검색해보면 있잖아요. 그 만화에도 거의 그대로 똑같이 그려놨던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건을 겪으니까 너무 전 세계가 그걸 외신들이 다 보는 가운데 그런 일이 터지니까 너무나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 드래곤 레이디라고 해서 그 응오딘유 부인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는 그냥 바베큐일 뿐이다. 그 스님들이 도대체 한 게 뭐냐? 벌써 몇 번째 바베큐냐? 이러면서 이렇게 나이 든 스님이 그 불교 탄압에 한 거에서 분신 자살을 한 거를 바베큐라고 비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 언론이 난리가 나가지고 이런 부도덕한 정권이 있을 수가 있냐라면서 이제 엄청나게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그러니까 그 안 그래도 반전 여론에 시달리던 미국 정부가 야 얘가 안 되겠다 이 응오딘디엔 정권 더 이상 안 되겠다라면서 이제 손절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응오딘디엔 밑에 있던 그 군인들이 이 쿠데타를 일으켰죠. 처음에 빅민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응오딘디엔 그 가문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죠. 응오딘니가 아까 말했던 동생인 응오딘 뉴까지 죽여버리고 이 드래곤 레이디 이 양반은 미국으로 그때 해외 나가 망명을 갔나 그래서 겨우 살아남고 뭐 그렇게 되고 나중에 이제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그냥 인터뷰로 먹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군사 독재가 이어지죠. 그 빅민으로 갔다가 응행 칸으로 갔다가 근데 군사 독재가 이어지는데 이때는 남부는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그 고딘디엠의 그 개혁까지 실패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미국이 아무리 지원을 해도 다 그냥 그 군인 정권이 조금씩 뒤로 해먹고 이렇게 부정부패로 자기 빼먹고 뭐 그러면서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포기하고 떠나가고 북베트남이 통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일장에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 특히 이렇게 자기의 어떤 스스로 만든 권력 기반이 없이 미국의 지원으로 그 만들어진 정권들이 사실 응오딘디엔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그런 어떤 그 오만함, 자기 스스로 뭔가 이걸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과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국민들에 대한 무시, 그리고 오만, 그게 이제 바베큐 발언 같은 그렇게 튀는 발언으로 약한 고리에서 튀는 발언으로 나타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저는 박근혜 정부도 비슷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도 지금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약간 이 응오딘디엔하고 비슷한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 서민 사람들 만나는 거 별로 싫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애국심을 갖고 엘리트 의식을 갖고 이제 뭐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서 반드시 이렇게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자체는 이제 조용히 있어도 그 주변에서 그 권력감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최순실 같은 사람이 다니면서 뭐 이렇게 오만한 행태를 막 하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약한 고리에서 임기 말에 약한 고리에서 터져 나와서 탄핵을 불러온 것처럼 그 이 남베트남 정권도 이렇게 지도자가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좋은 어떤 겸손한 태도를 가지지 못하면 반드시 이런 사고가 나고 그게 결국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 그런 생각이 전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캄보디아로 넘어가죠. 캄보디아는 이권까지는 별로 중요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캄보디아가 사실은 이 그 동남아시아의 일종의 약소국인 거죠. 옛날에는 크메르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중심지였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버마, 그 미얀마죠. 그다음에 이제 태국, 시암, 그다음 베트남 요 그 대륙 부분에 붙어 있는 세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캄보디아는 그 양쪽으로부터 뭐 베트남한테도 두드려 맞고 태국한테도 두드려 맞고 이러면서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두드려 맞는 일종의 동남아의 약소국이었던 건데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20세기 들어와서 캄보디아가 중요해지는 건 킬링필드가 있기 때문이죠. 너무나 무지막지하고 끔찍한 인류사의 길이 남을 대학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다루게 된 거고 역사적으로 유명해진 건데 킬링필드가 누죠. 폴포트 정권이 킬링필드를 왜 벌였는가를 보려면 그 앞에 시아누쿠를 봐야 되는 거죠. 시아누쿠 왕도 되게 재밌는 왕이죠.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바오다이랑 비슷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약간 까불까불하고 또 캄보디아가 망했을 때 그 영국이었죠. 캄보디아는 점령한 나라가. 그래서 누구를 꼭두각시 왕으로 누구를 세워야 되나 하다가 시아누쿠라고 하는 젊은 왕족을 좀 까불까불하고 뭐 말도 잘하고 그래서 너 한번 해봐 했는데 이 시아누쿠가 사실은 굉장히 머리가 좋고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뭐 기회주의적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캐릭터였던 거죠. 그래서 딱 냉전이 펼쳐지는 걸 보면서 미국과 소련 양쪽으로부터 양다리 외교를 펼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내고 소련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내면서 엄청나게 현란한 어떤 외교 행보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측의 지원을 받아내면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성공하는 듯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메르 루즈라는 게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놈들은 크메르 루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뭐 크메르 보 이렇게 해가지고 레드와 블루 뭐 이렇게 해서 다 일종의 왕당파 세력으로 양쪽을 다 키운 거지. 그래서 한쪽에는 군부가 있고 한쪽에는 크메르 루즈가 있어서 공산당과 군부를 서로 적절히 견제를 시키고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또 줄타기를 하면서 양쪽으로 자기의 어떤 현란한 외교술로 양쪽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면서 뭐 이제 그런 복잡한 어떤 권력 균형 속에서 집권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 냉전이 격화되고 뭐 그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그런 외교적 입지가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시아누쿠가 미국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 소련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소련과 중국도 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쫓겨나고 도망가고 그거에 반해서 크메르루즈가 또 집권하고 뭐 이런 과정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시아누쿠는 자기 나름의 어떤 그 권력 기반 없이 역시 이제 오로지 외교에만 의존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그게 그 킬링필드, 우리 뭐 킬링필드 다 아니까 굳이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폴포트와 킬링필드와 같은 그런 끔찍한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재밌었고 시아누쿠가 또 특별히 재밌는 게 김일성하고도 되게 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김일성하고도 친해서 북한도 가고 뭐 약간 쫓겨났을 때 김일성한테 의탁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 그것도 상당히 재밌는 우리나라 현대사하고도 관련이 된 재밌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얘기로 넘어오는데 말레이시아 저도 이번 처음 알았어요. 사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인위적인 국가들이죠.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그전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가 없었어. 인도네시아는 정말 수백 개의 종족들이 이렇게 조그만 섬과 지역 단위로 흩어져 사는 그런 나라였고 이걸 하나의 나라로 묶을 생각도 할 수가 없었는데 다만 이제 좀 다수 인구를 가진 말레이족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점령 지역에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들이 어디를 점령했느냐에 따라서 영국이 점령한 지역은 말레이시아가 되고 네덜란드가 점령한 지역은 인도네시아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레이시아는 일종의 넓은 의미의 영연방이고 네덜란드는 이제 인도네시아 식민지였던 지역 그렇게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싱가포르이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뭐가 다른가 했더니 그거였구나. 영국 점령지가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점령지가 인도네시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인구도 한 3억인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만큼 네덜란드가 옛날에 제국주의 시절에 엄청 잘 나갔던 거죠. 근데 이제 박정원 씨는 네덜란드가 좀 약간 뭐랄까 좀 묘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책에 보면 영국이 오히려 좀 약간 말랑말랑하게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떠나갈 때도 좀 이렇게 제국주의 국가를 오래 한 나라답게 이거 더 이상 이 식민지 유지하기 힘들다 그냥 포기하자라고 해가지고 물론 이제 협상을 통해서 한 뭐 15년간 뭐 굉장히 긴 기간 장기간 협상을 했지만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권력을 물려준 케이스고 네덜란드는 좀 그 쫓겨나는 과정도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그 중간에 pom프란 뭐 리볼루시 이라고 일종의 전쟁 같은 것도 좀 치르게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학살도 많이 저지르고 뭐 그랬다는데 네덜란드 무슨 장군이 대령인가가 하는 부대가 뭐 그런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가 아마 아프리카 콩고에서 엄청나게 학살을 저지른 걸로 되게 유명하죠. 그 타이어 만드는 고무 그 생산 때문에. 그래서 네덜란드 제국주의가 결코 그렇게 말랑말랑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덜란드는 아주 악명 높은 그 제국주의 시절에는 지금은 아주 민주주의 천국처럼 이렇게 북유럽 국가로 이렇게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북유럽 국가로 뭐 인류가 건설한 유토피아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제국주의 시절에 네덜란드는 결코 그렇게 좋은 나라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는 영국과 협상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다민족 국가로 만들어지는 거 비슷하죠. 그래서 합타라고 하는 사람과 툰코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말레이시아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싱가포르이 분리되어 만들어졌다가 합쳤다가 분리되는 그 스토리가 되게 재밌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건국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는 굉장히 영토가 넓고 싱가포르는 저 밑에 말라카이어 밑에 붙어 있는 조그만 도시 국가란 말이야. 그래서 리콴유는 중국계잖아요. 그 싱가포르는 중국계 사람들이 사는 도시인데 리콴유가 보기에는 아니, 싱가포르이 이렇게 조그만 도시 국가로 어떻게 독자 생존을 하겠어? 말레이시아의 일부가 돼야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리콴유는 말레이시아랑 합치자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오히려 이제 중국계 정치인 뭐 림친시용 같은 이제 공산당 중국계 정치인들은 우리는 인종이 다른데 따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단 말이죠. 근데 리콴유가 그 공산당을 숙청가면서 사실은 말레이시아로 합쳤던 건데 리콴유가 너무 똑똑하고 말을 잘하니까 그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엄청나게 두각을 드러내게 되고 말레이시아 정치인들이 리콴유를 되게 그 우려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새끼 똑똑한데 말레이어까지 유창하게 잘하는데 이 새끼 잘못하면 여기서 총리해 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전체를 다 리콴유가 접수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리콴유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탈퇴를 시켜버리죠. 강퇴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그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리콴유 같으면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주장했던 말레이와의 통합이 거부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기는커녕 국민 앞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지금 되게 국가적 위기지만 그러나 뭐 잘해보겠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리콴유의 어떤 독특한 어떤 싱가포르 특유의 위기의식과 정치력을 발휘해서 오히려 그 이후부터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그리고 자식한테까지 권력을 물려주는 이제 그런 독특한 스토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에 옥신각신하는 얘기와 또 거기서 싱가포르이 독립국가로 살아남아서 말레이시아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뭐 GDP가 뭐 6만 달러인가요? 7만 달러인가요? 엄청난 부국이 됐죠. 그런 어떤 싱가포르의 어떤 성공 스토리가 떻게 보면 그때 분리돼서 나온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지. 원인이 원했던 건 아니지만 쫓겨난 거였지만 그런 스토리가 상당히 신기하고 재밌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의 정치인이었던 마하티르가 리콴유와 어떤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에는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가 장기 집권을 하고 싱가포르는 리콴유가 장기 집권을 하면서 둘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얘기도 되게 재밌죠. 마하티르는 약간 인도계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리콴유는 중국계 정치인인데 그런 두 명의 어떤 독재자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또 아시아적 가치 그러니까 이게 영국이 식민지였으니까 민주주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 나름의 민주주의를 할 거야라고 하면서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나름의 독재 비슷하게 일당 정치를 하면서 마하티르식 민주주의, 그건 말레이시아식 민주주의를 하고 싱가폴도 싱가폴식 민주주의를 하면서 둘 다 아시아적 가치를 표명. 그러니까 둘은 서로 엄청 앙숙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엄청나게 부딪혔지만 사실은 표방했던 가치는 비슷했다라는 점도 굉장히 재밌는 마하티르와 리콴유의 재밌는 부분이죠. 리콴유는 나이가 거의 100살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살아있죠. 그리고 마하티르 지금 총리 아닌가요? 돌고 돌아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지금도 총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은퇴했다가 나중에 마땅한 인연이 없으니까 내가 다시 할게 하고 해서 그 정도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정치인인데 리콴유는 한 10년 전에 죽었죠. 어쨌든 뭐 그런 점도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로 넘어오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식민지였는데 이 엄청나게 인구도 한 3억 되고 섬도 엄청나게 많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그 보르네오 섬의 어떤 북쪽 지역을 그 일종의 말레이시아 영국 영토 영국 식민지라 말레이시아한테 붙여주니까 그걸 반대하는 전쟁을 이제 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카르노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잖아요.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이 사람 원래 친일파인데 일본이 그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었을 때 스카르노는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대동아 공영권의 어떤 이상의 이렇게 공명했던 지도자가 스카르노인데 그 연설도 엄청나게 잘하고 부인도 일본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여기는 이제 서방 제국주의가 더 진저리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동양의 어떤 부흥이었던 일본을 좋게 봤던 거죠. 그래서 일본과 협력하는 듯 했으나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쫓겨날 뻔 했으나 어쨌든 나름대로의 어떤 또 정치력을 발휘해서 인도네시아를 독립시키고 인도네시아의 정권을 이제 가져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레볼루시, 콘프란시 이러면서 다른 나라와 자꾸 전쟁을
전쟁을 벌이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와 다른 점은 말레이시아는 철저하게 공산당과의 싸움도 경찰을 동원해서 했다는 거지. 그래서 군부가 등장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군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는데 인도네시아는 아까 말한 네덜란드와의 독립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랑 그 영토 분쟁을 벌일 때도 그렇고 군부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군인들을 사용해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군부가 점점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카르노가 뭐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에 어떻게 보면 뭐 국가적 국룰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부정부패. 사실 싱가포르 빼면 나머지 나라는 거의 다 부정부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엄청난 부정부패가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뭐 와이프도 뭐 그렇고 뭐 이제 뭐 논란이 많아. 아, 수하르토 와이프구나. 어쨌든 엄청난 그런 과정에서 수카르노의 어떤 그 현란한 개인기로 끌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혔던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처음에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수카르노 정부의 어떤 고위 군인들, 뭐 장관들을 막 죽이고 정권을 잡는 듯 했으나 그때 일종의 우리로 치면 전두환과 같은 수도방위 사령관 같은 걸 하고 있던 수하르토가 젊은 장군이었는데 자기 위에 있던 장군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쿠데타 과정에서. 그러니까 오씨고 나밖에 아무도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하르토가 역쿠데타를 일으켜서 일종의 쿠데타군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잡게 되고 그래서 수카르노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허수아비 대통령이 돼버렸고 그래서 결국엔 어디 그냥 잡아놓고 격리시킨 다음에 수카르노에서 그러니까 수카르노랑 수하르토 되게 헷갈리죠. 이름도 비슷하고 우리한테 익숙치 않은 이름이니까. 근데 수카르노도 장기 집권을 했고 그걸 이어받은 수하르토도 장기 집권을 하겠죠. 그러니까 수카르노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승만 같은 사람이고 수하르토는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박정희와 전두환을 합친 것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하르토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집권을 하다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오래 해먹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정권이 무너지는데 어쨌든 인도네시아 얘기는 수하르토 정권까지만 이 책에선 3권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싱가폴이 그 도시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그 바지사장 세웠다가 고척통 근데 아들인 리센용한테 물려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좀 재밌는 게 이제 싱가포르 얘기에서 재밌는 건 그 태형 얘기 나오죠. 태형. 그 때리는 형벌. 그 미국의 날라리 하나가 와가지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침도 좀 뱉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이렇게 차에다가 낙서도 하고 뭐 그러다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뭐 별거 있겠어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싱가포르에는 태형이 남아 있어갖고 너 맞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곤장을 친 거죠. 곤장을. 미국의 젊은 10대 어린애를 데려다가 곤장을 6대를 치는데 그게 이제 채찍으로 그 영화에 나오면 영화에 보면 이제 인도계 엄청나게 떡대 좋은 뭐 그런 이제 그런 힘 좋은 분이 채찍으로 막 빡 부려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기절해갖고 있으면 의사가 와서 치료해 준 다음에 나으면 또 치고 그렇게 하죠. 그 과정을 기다리는 게 엄청나게 공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태형을 이렇게 실제로 시행을 해가지고 미국의 그때 클린턴 정부 때인데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총통한테 연락을 해서 아이고 어린애가 실수한 건데 좀 봐주시라 너무한 거 아니냐 요즘 세상에 그랬더니 아 싱가포르는 그런 거 없다고 우리는 무조건 때린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연락하셨으니까 좀 줄여주겠다 그래서 6대를 치기로 한 걸 4대만 쳤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태형을 해서 4대를 맞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서 그 맞은 얘기를 갖고 레리킹 쇼에까지 출연해서 그걸로 이제 인터뷰에서 돈도 벌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은 뭐 무슨 뭐 카지노에 매니저 하고 있다는 얘기도 살짝 나오던데. 그래서 이게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거죠. 싱가포르의 엄격한 어떤 그 실용주의 그리고 철저한 법치주의. 그냥 뭐 미국이고 뭐고 없어. 그냥 우리가 정한 법 어기면 무조건 때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런 게 아시아적 가치라고 하는 건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질서를 세우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엄청난 고액 연봉을 보장해주고 대신 조금이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완전히 철저하게 이렇게 폐가망신을 시키고 쫓아내고 뭐 그런 것들 신상필벌을 하는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 리칸유 본인은 청렴하고 어떤 이렇게 깨끗하게 공직 생활을 잘 했고 뭐 그랬다는 그러면서도 또 권력은 또 아들한테 물려줬고 그렇게 묘하죠. 이거 참 좋게 보기도 그렇고 나쁘게 보기도 그런 리칸유만의 그래서 리칸유가 만든 디즈니랜드라는 거 아닙니까? 리칸유가 만든 그 싱가포르는 디즈니랜드인데 사형이 있는 디즈니랜드다. 근데 뭐 그런 그 표현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싱가포르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처럼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신상필번 엄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도 싱가포르처럼 임대주택 위주로 해가지고 정부가 다 지어서 국민들한테 무조건 한 집 한 채씩 다 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얘기들,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이제 이렇게 배울 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 박정희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발전 단계가 지금은 이 싱가포르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닌가. 싱가포르처럼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리ኳ안유라는 사람이 위인인 건 맞고 20세기에 정말 뭐 호치민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위인이죠. 그 사실은 그 국가를 이끄는 여러 가지 리더십의 유형 중에 하나로 소개될 만한 아주 기인이고 위인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식으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아니지 않나. 그거는 옛날 얘기였던 거고. 그런 점에서는 좀 재밌지만 그걸 또 함부로 갖다 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들으신 다른 분들 소감, 또 뭐 질문도 좋고 소감도 좋고 나눠볼게요. 우리 동원 씨부터 음소거 키시고 제 얘기 들으면서 좀 추가로 생각나는 점이나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죠. 책 내용 정리가 다 돼가지고 좀 머리에 확 잘 들어왔고요. 싱가포르 뭐 출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싱가포르 이제 뭐 독립을 한 게 아니라 독립을 당했다는 좀 그런 내용도 재밌었고, 그때 좀 독립당한 이유가 이제 이주 중국인이 많다 보니까 좀 새로운 중국 세력이 좀 중국 색깔이 강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희끼리 살아라 라고 해가지고 살았는데, 경제도 발전했고 이런 법령이라든지 이걸 좀 강력하게 하다 보니 선진국 반열에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죠. 싱가포르는 독립을 당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거죠. 독립 안 당하고 말레이시아 일부러 있었으면 삼류 국가가 됐을 텐데 독립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인류 도시 국가가 됐다. 그다음에 우리 최시윤 국장님도 음소거 키시고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예, 기자님이 좀 정리해 주셔가지고 좀 읽은 지 오래됐는데 기억이 나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구나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베트남 전쟁의 어떤 패한 이유, 미국이 패한 이유는 그런 두 가지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가 그 노스님이 분신하신 그 사건하고, 하나는 그 총을 여기다 이거 총선 예, 사건, 유명한 사건 예, 있죠. 구정공세 네, 이후에. 근데 그 두 사건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근데 일각에서는 결국 베트남전이 이제 베트남인들이 워낙 똘똘 뭉쳐서 저항한 것도 있지만, 그런 미국 내부의 분열이 가장 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상적인 그런 미디어를 통한 그런 사건들이 또 박제됨으로써 그게 어떤 대중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 맞아요. 사실은 현대전에서는 되게 큰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여론전이나 이런 거에서 뭐라 그러냐,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득력을 미국 대중한테 잃었기 때문에 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은 그런 불교가 정말 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 그 노스님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제 저항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떤 대중한테 미친 것도 있었고, 공산주의 이런 성향이었지만 아직도 그런 불교가 베트남에 센 것, 이런 것도 되게, 공산주의 국가인데 불교는 세고 이것도 특이하네요. 그것도 되게 종교는 인상적이고, 아편인데.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예전에 무슨 회사에서 자원봉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거기 그 폴포트 그 학살에서 다 죽인 그 고문한 그 학교를 박물관을 음, 갔거든요. 그래서 해골도 엄청 많고, 근데 이제 거기 가보면 정말 참담하거든요. 일단 안경을 썼거나 조금 하여튼 똑똑하면 다 죽였어요. 안경제비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식인 필요 예, 없다. 그래갖고. 예. 그래서 좀 진짜 너무 잔인하고 되게 많이 죽은 학살의 그런 현장들이 있고, 저는 베트남 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마사지 샵에 갔었는데, 마사지 샵에 가면은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지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힘을 줘서 예,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거기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뭐 여기 녹화되고 있어서 좀 그런데 아니, 하여튼 그런 그 학살의 그게 효과가 되게 크고, 어떤 아,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엘리트가 사실상 그 사건으로 다 죽었다고 보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참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갔다 가지고 보고 이사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모택동 문화혁명을 수입한 건데 꼭 수입하면 더 극단화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택동도 지식인 그 폄하운동을 벌였는데 캄보디아라고 하니까 지식인을 아예 싹 다 죽여버리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버렸고 그래서 엄청난 사실 대량 학살이 벌어지는 20세기 인류사의 엄청난 비극 중에 하나가 됐던 거죠. 킬링필드 사건.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 박정훈 씨도 음소거 키시고 뭐 추가로 들은 생각 있으면 나눠주시죠. 네, 저도 운동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기억이 나면서 잘 들었고요. 제가 그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했던 그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그 영화를 보고 킬링 핀트에 대해서 알게 됐었어요. 원래 알고 있었지만 실상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되었는데 한번 추천드릴게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왜 축구 시합 같은 거 동남아에서 열리면 스즈키컵이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왜 스즈키컵이나 이런 게 있지 생각해봤더니 동남아에서는 오토바이를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해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면서 그 일본 기업들이 80년대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김일성이야라는 그 난초꽃, 그렇죠. 김일성. 김일성이야라는 난초꽃이 뭔가 김일성과 그 독재자들이 이제 뭔가 브로맨스 같은 게 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했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박정희도 그렇고 뭐 스카르노나 뭐 호치민이나 이 사람들이 리카뉴도 그렇고, 제가 얼마 전에 박정희 기념관에 갔었는데 인권이나 민주화는 경제가 발전되면 저절로 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이랑 묻혀봤을 때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일단 독립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종의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네덜란드가 좀 말랑말랑했다 그런 거는 그 네덜란드 여왕이 그 진보주의 정책을 맞아, 펼쳐갖고, 젊은 여왕이, 예, 그쵸. 독립을 네덜란드 시켜줬죠.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스카르노나 하타가 경제 발전을 뭐 이룩하고 뭐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랑말랑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도 어떻게 보면 네덜란드에 도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메이지 유신을 한 게 네덜란드에 영향이 컸고, 네덜란드의 그런 학문을 자기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갖고 배우고 싶은 걸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이 동남아 지도자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 여기 리카누도 말하지만 위기의식이 이렇게 만들었다. 위기의식이 주변이 다 이슬람 국가고 우리나라도 지정학적으로 지금 거의 뭐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 있으면서 이걸 외교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과제가 남아 있는데, 거기다 안으로는 노조 문제, 뭐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식의 뭔가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 네덜란드 그 여왕이 있었죠. 그 20살 엄저리 젊은 여왕이 그 선조들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깨인 분이어가지고 인도네시아에서 걷는 세금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해서 써라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어쨌든 독립을 시켜준 측면이 있죠. 그거 깜빡했네요. 우리 이재영 의원님도 음소거 키시고 뭐 들으시면서 드는 생각 소감 좀 나눠주시죠. 음소거 키시고요. 잘 들었고요. 어, 우리가 이제 배울 때하고는 전혀 뜻밖의 얘기들, 어, 아주 참고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도 시간 나는 대로 자주 들어와서 참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멋있는 이 책 읽기 이게
윤봉기 씨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아유, 고마워. 네네, 종종 들어와서 같이 좀 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리 조현우 분과장님은 지금 얘기하기는 어려우신 거죠? 이동 중이시라. 조현우 분과장님, 소감 나누기는 어려우신 거. 네네네. 잠깐 가능한, 저는 그 나라들이, 식민지를 거치면서 약간 서양화가 되고 또 민주주의가 들어왔는데, 그 교조민주주의라고 그랬나요? 그 교도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약간 가이디드 디모크라시. 교도. 맞아요. 교도 민주주의. 약간 음, 그 수정한 민주주의. 음, 그렇게 이제 자기 나라 방식에 맞게 자기가 컨트롤하기 쉽게 바꿔나가는 게 좀 특징적이었는데, 음. 우리도 어떻게 민주주의를 우리만에 맞게 또 조금씩 수정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 감사합니다. 교도민주주의 같은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서방의 네, 민주주의 덕분에 독립이 됐는데, 그래서 민주주의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면, 이게 자기가 독재를 못하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뭐, 싱가폴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한국식 민주주의 얘기했잖아요. 그 박정희가. 그러니까 그런 그 민주주의를 우리식으로 하자라고 하면서 사실상 독재를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던 거죠. 그 시절에.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고. 근데 이제 당연히 민주주의는 각 나라의 방식대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식으로, 영국은 영국식으로, 미국은 미국식으로 하는 거고, 우리도 우리식 민주주의가 있는 건데, 다만 그게 이제 민주주의적인 보편적인 원칙을 이렇게 훼손해 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식이라는 게 붙었을 땐 약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 어떤 보편적인 민주주의에 다가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양성영님 오늘 그 옵저버로 들어오셨는데, 양성영님 혹시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소감 나눠주실래요? 소감. 예, 오늘 뭐 우연한 계기로 들어올 수 있게 돼가지고 좀 들었는데 너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어느 지배를 받았었는지 그 독립했는지도 알게 돼서 유익했고 토요일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좀 같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다음 달에도 시간 되시면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달에 이제 우리가 몰랐던 동남아의 이야기 4권을 하면서 이 책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우리 최시은 씨가 우리 신일용 작가님 직접 모셔가지고 특강도 개최를 하신다니까 그 일정 좀 공유해 주세요. 일정 나오면. 예. 근데 제가 일단 당에 얘기를 해봐야 돼가지고 당에 얘기를 한번 해보고 예, 얘기해 보시고, 예, 얘기해 네, 네. 보시고. 그래서 예. 일정 좀 공유해 주시면 저도 시간 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저도 기대가 되네요. 이거 다음 책을 왜 안 내시나 몰라요. 또 다음 책도 뭔가 내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물어보고 싶고 뭐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 사진 찍고 오늘도 평소처럼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좀 잠깐 봐주세요. 자, 화면 보시고 제가 준비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이 좀 화면에 나오게 그렇게 해주시고 비디오도 켤 수 있으면 켜주시고. 어우, 박정훈 씨 놀이공원 가신 모양이네. 멋있습니다. 애들 데리고 가셨나 봐요.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봬요. 알겠습니다. 빠이빠이.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